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동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왜 하필 주나라는 11호를 정월로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역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제가 항을 분리시켜서 지금 따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동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두 번째 설화 이야기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동지와 관련돼서 주역 이야기. 왜 하필 정월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를 주나라는 11월로 정했고 동지로 정했느냐? 그건 이제 태양 숭배랑 관련된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주나라가 그렇게 쓰는 것과 관련해서 12벽괴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방이라고 하는 분 같은 이제 중국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인데 12벽괴가 뭐냐면 주역에 보면 64쾌가 있어요. 주역에. 그래서 그냥 조금 있어 보이려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복희가 8쾌를 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농이 그걸 중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첩을 해가지고 64쾌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주역이라는 게 이제 건태이진 송강간곤 이렇게 8개를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선천 후천 뭐 이렇게 뭐 복희 8쾌 문왕 8쾌 뭐 많은데 그냥 단순한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짝대기,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이 2개 끊어진 거, 그냥 생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생식기는 짝대기, 여자 생식기는 쪼개진 거 2개 이렇게. 그래서 그걸 겹치면 8개의 순서쌍이 나와요. 3번 이렇게 겹치면. 그래서 태극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건공감리고 그 외에 건태이진, 송감, 간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되거든요. 건태, 이진, 손간, 감곤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되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겹치면 그 8개까지 만드는 거는 복희 씨가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설들도 또 많습니다. 근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겹치면 순서상으로 쭉 이렇게 6개씩 겹치면 8개를 한 번 더 겹치면 64쾌가 나옵니다. 64쾌. 그 64쾌로 겹친 거는 신농이 이제 의학의 신농본초경 뭐 이런 가지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그 쾌마다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문왕이 중국 주나라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왕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종 무열왕 같은 사람입니다. 김춘추 같은 사람이에요. 김춘추가 갈아엎으려고 시작을 했지만, 쉽게 말해 삼국통일에 시작을 했지만 그걸 완성시킨 사람은 문무왕 범민이거든요. 그래서 문무왕 범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왕. 그래서 문왕, 무왕 이렇게 하는데 그 문왕이라는 사람이 유리옥에 갇혔을 때 주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은나라 마지막 황제예요. 천자. 그 당시에는 제라고 썼었어요. 이 황제할 때 그 제라고 썼었거든요. 황제라는 표현은 진시황이 처음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앞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는 황제의 이름이 제였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제였고 주나라 때는 천이었고 그래서 천자 이렇게 쓰는 거고 천자라는 칭호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진시황이 통일해서 나는 사망오제와 필적한다. 그래서 사망오제를 줄여서 쓴 말이 황제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이 황제. 그래서 그 전에는 황제라는 표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제한테 이제 공격당할 때 은나라 마지막 이제 임금한테 공격당할 때 유리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괴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 64쾌와 관련된 그 해설들을 쭉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설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주공이 그 각각의 그러니까 쾌는 6개가 한 쾌에 6개가 있으니까 그 6개의 효사 하나씩 다시 그 효사를 주공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 비슷한 어떻게 보면 논문 같은 걸 12기라고 합니다. 10개의 날개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그냥 나중에 붙인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공자가 썼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단전, 상전, 단전상하, 상전상하, 그 다음에 계사전, 상하, 그러니까 각각 이게 상하씩 있으니까 6권이고 그 다음에 문헌전, 설쾌전, 석회전, 잡회전 이렇게 해서 4개를 더하면 10개가 됩니다. 이걸 12기라 그래요. 10개의 날개, 주역에 있는 10개의 날개. 그러니까 주역을 해설하는 10개의 논문,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생각을 하면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공자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뭐 당연히 공자 쪽 글도 있긴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니까 마치 대승불교 문헌을 옛날 분들은 부처님이 다 설하셨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서 이렇게 찬술한 거야라고 지금 보는 시절이니까 시절이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 주역에서 64개 중에서 12벽괴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2벽괴설. 요거 이제 제가 원래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줄 건데 칠판 굳이 없어도 됩니다. 편집하는 분이 12벽괴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쾌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12개의 쾌, 주역 중에서 12벽괴라고 하는 게 12는 12개라는 뜻이고 괴는 괴상이고 벽이라는 거 하는 건 그 임금 벽자인데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달에 맞춰서 12쾌를 그립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동지는 그러니까 모두 10월은 전부 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태극기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걸 중지곤괴라고 하거든요. 곤괴, 건곤 할 때 건은 하늘, 곤은 땅 할 때 찢어진 거 2개짜리를 6개 있는 게 곤이거든요. 중지곤괴거든요. 그래서 이 곤괴 애가 10월이고 11월이 되면 맨 밑에 짝대기가 하나 생겨요. 양이 하나 생겨. 그 12월이 되면 그 짝대기가 2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3개, 4개, 5개, 6개 그래서 끝까지 쭉 올라가요. 그게 4월. 4월이 되면 다 양쾌만 이 짝대기만 이 6개가 됩니다. 4월. 그거를 중천건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밑에서부터 음이 하나씩 올라와 가지고 쭉 이렇게 음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10월이 되면 이제 짝대기가 전부 끊어진 음으로다가 6개가 되고 그래서 건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양이 하나씩 늘어나고 음이 하나씩 늘어나고 이걸 12개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6개짜리 막대이기 때문에 말로 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편집하는 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주면 이건 바보도 합니다. 인간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주역을 가지고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11월에 해당하는 거는 음이 5개가 있고 위에 5개가 있고 양이 한 쾌가 지금 이제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제일 긴 게 동지잖아요. 겨울이 지극하다. 그러니까 가장 어둠이 깊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어둠이 깊은데 어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앞으로는 계속 밝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뢰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는 지고 곤에 해당하는 이 땅을 상징하는 거고 밑에는 벼락 같은 이 벼락이라고 하는 거는 음기가 쫙 이렇게 2개가 눌려 있고 양기가 밑에 있어서 이 양기가 이렇게 발악을 하다가 탁 쳐지는 게 벼락이래.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뢰복계라고 하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회복한다. 그래서 이게 주역에서 제일 좋은 卦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삼국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백제하고 신라하고 삼국통일하기 직전에 굉장히 전쟁을 할 때 점을 보니까 백제 쪽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백제는 만월이고 신라는 신월이다. 그러니까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이 이거는 백제가 신라를 겸병한다는 뜻이다. 백제는 보름달 같은 이렇게 풍성한 거고 신라는 쬐리한 초승달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이렇게 건너왔다 하거든요. 그 얘기가 신라에 딱 들으니까 신라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흥할 것입니다. 신라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보름달은 기울게 마련이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신월 초승달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초승달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뢰복계입니다. 지금 이 동지계에 해당하는 지뢰복계. 그래서 주역에서 제일 좋은 卦가 3개가 있어요. 제가 주역학회 회장님한테 또 예전에 저는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이 그 주역하시던 분이었었는데 제가 한때는 또 이런 걸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나이 먹고 딴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우리 선생님 늘상 말씀하시기를 그냥 교수였어요. 교수.
교수가 주역 전공이에요. 예, 주역 전공인데 그런 말씀에 지뢰복개, 그 다음에 지천택해라는 게 있어요. 지천택해. 예, 지천택해는 뭐냐면 1월캐거든요. 1월캐. 그래서 위에는 밑에는 양.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양이 아니고 양,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양이 위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천지빗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땅은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만약에 이 천지빗개가 걸리면 이건 이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가 땅이고 밑에가 하늘이면 요거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는 내려온대.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뭔가 변화수를 만든대. 변화수, 새로운 변화들이 나온대.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게 뭐냐면 이런 원리들로 나오는 게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기운은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가고 언뜻 생각하기 그런 게 뭐가 있지? 그게 지금 한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반신욕 같은 경우도 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위는, 그러니까 반신욕이라고 하는 게 위까지 전부 물속에 들어가라,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라가 아니고 온천하라가 아니고 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운들이 위를 차게 하고 밑에를 따뜻하게 해서 이걸 기운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김홍경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집에 불을 많이 떼놓고 우풍이 심한 집이 좋은 집이다.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위는 차고 밑에는 좀 쩔쩔 끓게 만드는 집이 그런 데 들어가면 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수승화강의 원리인 거고, 그게 지천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야리한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귀한 아들을 낳으려면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 된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건 19금이라 얘기해 주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 지천택해, 그건 이제 1월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지뢰복개, 11월을 상징하는 이 동지 회복한다, 이렇게 쫙 올라온다. 그래서 지뢰복개 같은 경우는 그 괴사 자체도 그 도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7일 내복이라 7일 있으면 되돌아온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내가 되돌아온다. 굉장히 좋은 캐예요. 굉장히 좋은 캐. 그래서 사실 이 지뢰복개하고 반대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산지박개거든요. 산지박개는 음이 쫙 차올라오면서 양이 한 꺼풀 한 꺼풀 다 벗겨지고 맨 마지막에 양 하나가 남은, 그 다음이 이제 중지공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중지공개로. 그래서 산지박개를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예전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한국전쟁 같은 게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낙동강만 나왔을 때 거의 산지박, 박이라는 게 이렇게 껍질 벗긴다는 거거든요. 박피.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박피.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게 이제 산지박개고, 지뢰복개는 가장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이렇게 쫙 커 올라오는 거. 그 커 올라올 때 첫 단추를 바로 껴야지. 그리고 요 커 올라오는 거를 양명한 기운으로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동지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나라 때는 정전 이름을 대전, 임금이 정사 보는 데를 명당이라고 하고 남쪽으로 방향을 놔서 양명한 기운이 쫙 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정초를, 왜 정월을 11월로 놓느냐, 그 11월로 놓는 이유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건 태양하고도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흐름하고, 그래서 양기가 딱 생겼을 때 그것이 마치 시작점하고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잘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이 충만하게 쭉 발전돼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주역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캐가 좋다라고 해서 지뢰복캐, 그 다음에 이 지천택캐. 지천택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밑에는 양, 위에는 땅, 밑에는 하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로 섞이는 건 지천태, 태는 크게 형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64번째에 있는 화수 미제캐. 미제라고 하는 거는 미결이라는 뜻이에요. 미제. 63캐가 수화 기제거든요. 이미 완료됐다. 완료된 것은 더 이상 올바르지 않대.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끝났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최고다. 그리고 대통령 끝나면 이제 기재캐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죠. 이제 좀 비극적으로 가죠. 대부분 대통령 끝나고 다 이렇게 희한하게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재 다 완료됐다. 이제 끝나는 거고 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제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생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기제라고 하는 거는 여름에 흐드러지게 이렇게 퍼져 있는 나뭇잎 같은 게 기제. 이미 다 됐고 이제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가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제라고 하는 거는 초봄에 이렇게 새싹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 나오는 거. 그게 미제예요. 미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쫙 발전해 가는 거.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발전력을 중심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최고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한 발 물러나서 이렇게 발전하는 힘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동지가 길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캐가 가장 길한 캐고 그 세 가지 캐가 지뢰복캐, 지천택캐, 그 다음에 화수미제캐. 이 세 개가 주역 64개 중에 제일 좋은 거고 저희 선생님이 늘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점치다가 이런 거 한 번 나오면 죽을 때까지 다시 점을 치지 않는다.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연성, 이게 뭐랄까 우연성과 관련이 돼요. 이렇게 점 치는 방식을 서법 주자하고 이천이 쓴 그 주역 전이대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주역 본이 주자의 본이 그 다음에 이천의 역전을 합쳐놓은 건데 주자의 본이 보면 거의 서법이라 그래가지고 점 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점을 이렇게 치는 방식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우연성이에요. 마치 책 넘기다가 이렇게 착 하면 우리가 뭐 사람 이름 사진 있는 책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 사람 많이 나오는 사진 걸리는 페이지 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 뭐 이런 거 비슷한 약간 이런 우연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들 나오면 다시는 뭐 점 안 본다. 평생 이 캐가 내 캐다라고 생각하고 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역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동직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직회랑 7일 내복, 7일만 기다리면 이게 7이라고 하는 칠진법이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화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구약에 7일 만에 천지 창조했다. 6일 만에 천지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얘기 나오는 거고 인도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칠진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북인도 쪽에 있는 77의 49, 그 칠진법, 49제도 칠진법인 거고, 그 다음에 아미타경, 그 다음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관련돼서 극락사상의 7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7일 동안 뭐 연부를 하고 7달아수, 그 다음에 7공덕수, 그 다음에 7보나무, 그 다음에 극락은 7보로 되어 있고 7중난간, 뭐 이런 식의 7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 동아시아 쪽에는 이 7이라는 게 그래서 서양 쪽에는 럭키 세븐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동아시아는 사실 7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7일 내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만 기다리면 네가 조금만 참으면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완전수의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7일만 잘 참으면 네가 반드시 회복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왜 동지라고 하는 거는 음기가 쫙 눌려 있기 때문에 음기에 의해서 양기가 눌려 있는 상황이니까 기다리면 점점 치고 올라간다. 그리고 주역은 순환 논리예요.
주역 우리가 태극기 보면 태극이 이렇게 올챙이 두 마리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 태극이 사실은 가짜 태극이거든요. 예, 우리는 이런 태극이고 실제로 원래 태극은 올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원래는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음향을 이렇게 놓는 태극도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거 편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거 좀 복잡한데 약간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게 태극기를 보면 이렇게 빙빙빙 돌게 돼 있거든요. 바람개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순환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농사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목문화나 이런 건 안 되고 그래서 7일 내복이라는 것도 기다리면 차고 차면 나중에 다시 산지 바깥이 가고 꺾여서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고 그래서 노자에 보면 반자도지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그게 뭐가 똑같으냐? 마치 시계추하고 똑같다. 한쪽으로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거고 내려오면 또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끝까지 가면 다시 또 내려오는 거고 서로 이렇게 도의 움직이라는 건 이런 순환론과 같다. 그래서 물극필반이라고 모든 것들은 다 크게 이르면 그 반대작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주역의 개사하전에 보면 그 얘기가 있죠.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궁하면 변하고 궁즉변, 변즉통, 변하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궁즉통 그 다음에 통즉변, 그 다음에 변즉구라고 하는 아주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즉변, 변즉통, 그 다음에 통즉구 이렇게 그걸 합쳐서 궁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궁하면 통한다라고 그냥 줄여서 말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끝까지 가는 것은 없다. 그래서 다시 그것은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기. 그래서 천지대덕할 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천지의 큰 덕은 곧 생하게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생생지 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생지 덕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생생지위 역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개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하고 생하면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역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주역 건캐, 중천 건캐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이라고 하늘의 움직임이라는 건 언제나 쉬지 않기 때문에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서 언제나 계속 노력만 한다. 그래서 자강불식이라는 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꿋꿋하게 간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말하는 그런 철학체계고 그런 철학체계 속에서 어떤 시작점을 줄 수 있는 게 동지 지례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건 태양 숭배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주역적으로 어떤 시작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게 주나라 역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나라에서는 이 동지달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저거를 만들었던 거고 정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던 거고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팥죽을 먹고 동지주머니를 나눠주고 달력을 주고 그래서 하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거기에 상징적 의미 부여를 해주고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동지 때 한 살 더 먹는다. 그 다음에 동지 때 벽사적인 것들을 한다. 그 다음에 동지가 태양의 명절로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동지 때는 태양이 다시 되살아나듯이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불교가 수용을 해서 민간 풍속들을 불교가 수용을 해서 동지 때 부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불공을 하고 기원을 드리면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마치 정초 기도나 아니면 초하루 기도하듯이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1년이 무탈하게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부여들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불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동아시아 문화에서 함께하는 과정에서 민속적인 것들이나 전통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불교가 불교라는 종교뿐만이 아니고 전통 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승해 내려오던 것들을 보호하고 담지하는 그런 측면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동지예요.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 명절은 아니지만 불교로 들어와서 불교가 우리 전통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그런 풍습이고 겨울에는 가장 큰 명절이 동지입니다. 그리고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불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강조시키려고 했었던 게 지기설하나 형초세시기에 나오는 뭐 공공씨 아들이 악귀가 됐다 죽어서 그런 팥죽 이야기들까지 설화적인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겨울에 농사가 다 끝나고 예전에는 뭐 겨울에 또 사냥을 합니다. 뭐 그런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농사가 다 끝나고 잠깐 주의가 풀어지기 쉬울 때 동지라는 명절을 둬서 정신을 올바르게 이렇게 단속을 한번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부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정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 부여를 해서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동지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